자, 4시 5분이 됐으니까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보고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다들 카메라 켜주시고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물이 수소 결합을 하면서 이온들을 땡기는 거예요.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 주변에 가서 그 극성을 띠고 있는 물 분자들이 걔들을 감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거를 하이드레이션 쉘이라고 한다. 수소 껍질이라고 합니다. 수화 껍질을 이루게 되면서 얘들을 다 녹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온이 없는 극성 분자들을 극성을 띠고 있으면은 다 어느 정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극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그 극성 사이에 생기는 그런 본드를 뭐 하이드로젠 본드 극성이 있으면 전부 다 어느 정도 전하 얘들이 뭐 어떤 특정 방향으로 돌면서 그 하이드로젠 본드를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극성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하의 불균형에 의해서 전하의 불균형이 하나의 분자 안에 있을 경우에 걔들은 전부 다 서로 어느 정도 약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DNA 같은 경우에도 더블 스트랜드라 그랬죠. 그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들이 A가 T랑 연결이 되고 C가 G랑 연결이 되는 게 전부 다 수소 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보면은 굉장히 약한 힘인데 그런 것들이 전반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데르발스 힘처럼 굉장히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안정성 있게 얘들이 자연 상태에서도 크게 깨지지 않으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힘은 또 약하기 때문에 걔들을 그 특정 부분만 떼고 들어가서 뭐 폴리머레이즈 같은 애들이 그 중합 효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뭐 RNA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들 같은 경우에도 물에 녹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피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담고서 몸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필요한 곳에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것도 뭐 이온 부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극성 지역을 띠고 있는 경우에 물에 잘 녹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죠. 커다란 단백질이 있을 때 물들이 걔들에 잘 감싸서 하이드레이션 쉘을 만들면서 얘들을 물 속에서 녹여가지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동을 시키거나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이드로필릭은 친수성, 하이드로포빅은 비친수성 맞나요?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소수성,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굉장히 잘 녹으면은 잘 붙으면은 그러면은 필릭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에 잘 그 어피니티가 없으면 친화력이 없으면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를 했던 뭐 그런 극성을 띠고 있다든지 이온 부분이 있으면은 하이드로필릭이 되겠죠. 그리고 기름 이런 것들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습니다. 저희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실험 많이 했죠. 기름을 물이랑 섞으면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섞이지가 않아요. 그런 게 하이드로포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수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수성, 소수성이 중요한 이유는 세포막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포빅이기 때문에 물과 섞이지 않고 경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세포막이나 핵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하이드로포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과 섞이지 않고 특정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 안에서도. 그리고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기름 같은 경우에,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포빅이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극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포막이 대표적인 그 하이드로포빅 분자들의 예라고 할 수가 있다. 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자가 수용액 안에서 그 얼마의 농도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특정 농도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거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응들이 이제 물에다가 녹임으로써 그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실험을 할 때 중요한 거겠죠. 뭐 심지어 뭐 우리 요리를 할 때 뭐 소금 몇 그램을 넣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정확하게 하려면 몇 그램 넣어라 뭐 이렇게 가겠지만, 뭐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아빠 숟갈 몇 스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최대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은 무게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무게, 분자량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특정 수용액에 몇 그램을 넣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몰큘러 매스가 분자량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분자 안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그 질량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분자의 무게를 나타내는 그 숫자로는 보통 분자가 몇 개 들어있냐 얘기를 할 때는 몰을 사용을 합니다.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그 분자예요. 이만큼의 숫자의 분자들이 있으면 걔를 1몰이라고 부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으면은 1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거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죠. 여기 아보가드로 상수라고 하나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달톤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1g이 몇 달톤이냐. 달톤이 뭐라고 했었죠? 1달톤은 중성자 하나와 양성자 한 개의 무게를 1달톤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6.02 곱하기 10의 23승 달튼이 있으면은 그게 약간 1g에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를 밝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분자가 있으면은 그거를 1몰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기준으로 잡은 거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양성자만 한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전에 우리 동위원소 얘기했었죠. 뭐 90% 이상의 수소들이 중성자가 없는 수소들입니다. 중성자가 뭐 한 개나 두 개 뭐 이렇게 있는 것들도 있는데 걔들은 동위원소죠. 아이소토프들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수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에 있으면은 그거는 1g이다. 수소 1g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용액 안에 특정 분자가 몇 분자나 있냐를 나타낼 때 저희는 그 농도를 나타내는 그 단위로서 몰 농도를 사용을 합니다. 몰라리티라고 해요. 이 몰라리티를 이용을 하면은 요 물 안에 몇 몰이 들어있고 그 몇 몰이를 알고 있으면은 분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당이죠. 당의 분자식은 C12, H22, O11이에요. 탄소가 12개, 수소가 22개, 산소가 11개 있으면은 설탕입니다, 이게. 그거의 분자량을 보면은 탄소는
그 6번이죠. 원자 번호 6번이기 때문에 중성자, 양성자 6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탄소는 중성자 6개를 가지고 있어서 12달튼이 돼요. 그리고 12개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12. 그리고 수소는 좀 전에 뭐 그 얘기를 했죠. 중성자가 대부분 없다. 그리고 양성자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1이에요. 1달튼입니다. 하나의 수소는. 그리고 22개 있으니까 22가 되겠죠. 그리고 산소는 8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8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달튼인지, 산소가 11개 있으면 몇 달튼인지 계산을 하면 16 곱하기 1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342달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342달튼이고 하나는 설탕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342g이다. 1몰은 342g. 그래서 1몰라리티, 1몰은 342g이니까 그 몰농도 1에 설탕물 1리터를 만들려면은 1리터의 물에다가 설탕 342g을 넣어주면은 걔는 설탕물 1몰 농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물이 이런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을 얘기를 했죠. 코이시브, 그 응집을 하고 그런 특징들, 그리고 얼음이 되었을 때 더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거, 그리고 온도를 유지를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생명과학자들, 여러 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 외계인들을 찾고 싶어 하죠. 그럴 때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한 800개의 행성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행성들이 있다라고 해요. 화성이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자꾸 화성에는 물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화성에 가면 사람도 살 수 있을 거야. 대기도 비슷해. 자꾸 이런 소리를 하면서 화성을 요새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 화성에 가겠다고 막 계속 그러고 있죠. 그래서 화성이 제일 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검은색 줄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이 흘렀던 증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화성 르네상스 오비터에 의해서 촬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산성, 염기성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온도를 유지를 시키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온도 못지않게 요 산성, 염기성, 산도를 특정 pH를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럼 이 산성, 염기성, 산도란 무엇이냐? 앞에서 저희 그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모든 화합물들은 그 특정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하면서 특정 농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입니다. 근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소랑 산소 그리고 H2O의 하나의 분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농도가 보통 10의 마이너스 7개 정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소 원자 하나가 이온 형태로 물 속으로 떠다니게 되는데 그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연상에서는 이렇게 수소 원자 하나로 떠다니진 않고 사실 H3O
이런 식으로 하이드로니움 이온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수소 원자 하나를 잃은 물 분자는 그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으로 그 물속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형태로 있는데 계속해서 뭐 같은 그 속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산성이 그 제일 그 중성인 상태를 저희 뭐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하면 pH 7일 때를 저희는 그 pH 7일 때를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그 중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성 물 안에 수소가 얼마나 있고 수산화기가 얼마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얘들이 또 굉장히 반응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반응성이 높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 수소나 그 수산화기를 만났을 때 반응을 함으로써 형태가 바뀌거나 물질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성인 상태가 pH 7이라고 했는데 뭐 7.3 정도만 돼도 뭐 0.3 정도만 이동을 해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피 안에 이런 pH 값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모든 이런 세포 안에서는 그런 산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물 안에서는 그 농도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그 같은 양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양이 뭐 얼마나 그랬죠? 그 7이라고 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만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의 물이 이렇게 해리가 된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소 이온이 많으면은 산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 많으면은 염기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pH 스케일을 사용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어떤 단위죠. pH, 뭐 파워 오브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텐셜 오브 하이드로젠 또는 파워 오브 하이드로젠 줄여서 pH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pH가 수소와 수산화기의 상대적인 농도를, 수산화 이온의 상대적인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 그런 얘기를 하죠. 보통 강산이라고 하면은 뭐 염산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입니다. 강산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해리가 돼서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소를 물속에다가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수소로 만들어줘 버려요. 그래서 수소의 그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반응성이 높은 이 수소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염산 같은 거 사람한테 뿌리면은 다 녹아버리죠.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랑. 그래서 막 녹아지는 겁니다. 뼈도 녹여버려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나타나 있어요. 염산은 물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대부분 해리가 되면서 스트롱 액시드다. 근데 약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어떤 화학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탄산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소를 내주기는 하지만 다시 자기 자신한테 탄산 형태로 다시 돌아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소를 물속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약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산화 이온을 물속으로 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의 양을 줄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강염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만 나타나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에 들어가면은 모든 그 수산화 이온을 전부 다 해리를 시켜서 물속으로 넣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소 이온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이 수소 이온의 농도를 상당히 많이 낮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약염기예요. 암모니아를 물속에 넣어주면은 이 암모니아 자체가 수소와 반응을 하면서 수소 이온을 낮춰주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수산화 이온이 수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줄여주는 건데 얘는 바로 수소를 그냥 바로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수산화 이온은 관여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weak base가 된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strong acid, 강산과 강염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해리가 된다. 완전히 분해가 돼버린다. 그리고 약산이나 약염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가역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서 완전히 해리가 되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그 산도나 염도에 영향을 주는 게 산성과 염기성에 영향을 주는 게 상대적으로 강산이나 강염기보다는 약하다. 하지만 그 밸런스를 조절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자연 상태에서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7승계 정도가 7승 농도가 해리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10의 마이너스 7승계다 보니까 수소 10의 마이너스 7승계 그리고 수산화이온 10의 마이너스 7승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주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14승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pH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해줘서 수소의 농도에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해줘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양이 완전히 똑같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성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서 중성 pH 값은 7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취하다 보니까, 그죠? 마이너스 값을 취했죠. 마이너스 값을 취하다 보니까 수소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pH 값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성이 높아지면은 7보다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pH 값은. 그리고 염기성은 pH 값이 7보다 올라갔을 때 염기성이라고 해요. 순수한 물은 항상 7인 거고요. 그래서 7보다 낮으면 산성, 7보다 높으면 염기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생명 활동에 관련이 된 생물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 사이의 pH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에 그러한 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완전히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7승계 정도가 7승 정도의 농도가 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의 pH를 유지를 하는 거고요. 오줌 이런 것들도 산성을 띠고 있는 거죠. 유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커피도 산성, 뭐 술 이런 것들 대부분 산성입니다. 약간 쓴맛 이런 거에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산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신맛이죠, 신맛, 그죠? 뭐 그리고 요 레몬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같은 경우에도 요 7 근처에서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염기성을 띠고 있는 것들은 보통 뭐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뭐 블리치 이런 거 표백제들이죠. 표백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염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조금만 산도가 pH 값이 조금만 변해도 굉장히 생명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지장이 크게 생기게 되는데 인간의 몸 같은 경우에는 그 산성 염기성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하고 있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몸 안에 버퍼가 존재를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말로는 뭐 완충용액입니다. 완충용액이라는 거는 이 pH 값을 굉장히 그 산성도를 굉장히 일정한 값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용액들을 완충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완충용액들은 약산이고요. 그래서 산성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산성 물질 그 수소 이온을 막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그 수소 이온들의 농도를 낮춰주고 그리고 염기성 이온이 나오게 되면은 또 수소 이온을 막 내줘 가지고 또 그 염기성을 낮춰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버퍼
완충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 탄산입니다. 탄산. 탄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 염기로 존재를 해가지고 염기가 그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pH가 높아지게 되면은 수소 이온을 내주면서 자기는 중탄산염이 되면서 pH를 다시 낮춰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오는 것도 굉장히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용액 안에 들어있게 되면은 굉장히 그 pH 값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또 그 생물학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저희 지구 온난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구에 주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일단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뭐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 화석 연료들을 사용을 하면서 뭐 석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물론 그 대기 중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이산화탄소들은 또 바닷물에 들어가 가지고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앞에 얘기했던 탄산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그런 산성 염기성에 영향을 주면서 해양이 산성화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죠. 전 세계적으로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사람들한테 장려를 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이산화탄소의 25% 정도가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녹아 들어가게 되면 앞에 보여드렸던 약산인 탄산이 바닷물에서 녹아 들어가면서 바닷물에서 생기게 되면서 바다가 산성이 되게 되는 거죠.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션 엑시디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왜 영향을 크게 주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요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요 뭐라 그러죠? 산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호들이 생기게 되는 거는 요 석회 CaCO3 석회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산호가 생기게 되고 여러 바다 생물들의 생태계가 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가서 뭐 숨어서 사는 애들도 있고 여기를 집으로 쓰고 사는 물고기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CO3 2-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석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탄산이 되게 되고 이 탄산들은 또 해리가 되면서 수소 이온을 바닷속으로 내면서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수소 이온들은 이 석회를 만들기 위한 CO3 2-를 사용을 해가 자기들이 그 결합을 하면서 얘들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요 산호가 굉장히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바닷속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바다 안의 생태계가 변화를 하게 된다. 기존에 있었던 생태계가 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수소 이온들이 칼보넷 이온들이랑 합쳐지게 되고 바이칼보넷 이온이 생기면서 바이칼보넷 이온들이 생기게 되면서 얘들이 계속 앞에 얘기했던 산호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막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를 하고 우리 자연 생태계를 망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이 이만큼 우리 생태계를 유지를 시키는데 중요하다라는 내용까지 하면서 저희 챕터 3번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시 35분인데 4시 35분인데 다음 챕터 4번 챕터를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 번 챕터 3챕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4번째 챕터 탄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희 3챕터에서는 물 H2O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H2O가 그 수소 결합 때문에 여러 가지 생기는 특징들이 우리 생태계를 유지를 시키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도라든지 이런 온도 유지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탄소라는 친구예요. 카본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이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탄소가 그렇게 중요하냐? 탄소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4개의 그 결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4개의 결합을 만들 수가 있다. 그 앞에서 원자가라 그랬죠. 밸런스라 그랬는데 탄소의 원자가는 4예요. 4. 4개의 결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도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탄소 골격이라고 하죠. 카본 스켈레톤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 동그라미가 까만색 구가 탄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랑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이클릭 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닫힌 고리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그 몸 안에는 그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 원소들이 있고 그거 외에도 굉장히 미량 원소들도 있다 그랬죠. 근데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과 또 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이랑 계속해서 결합을 만들면서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탄소 골격도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한 원자들이랑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분자를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을 단백질로 이용을 해서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저희 유기화학이라는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기화학, 그죠? 굉장히 재밌는 학문인데 화학을 나눠서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유기화학은 그냥 일반적인 화학이랑 뭐가 다르냐 그런 생각을 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학교 다니면서 유기화학 수업 들었는데 도대체 난 뭘 배우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기화학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역사적인 배경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 생명체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분자들이 인공적으로는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공적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런 화합물들, 분자들을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기화학, 우리는 이것들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그 생체 안에서 뽑아가지고만 연구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유기화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 개념이 달라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유기화학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리진이 뭐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과거에는 생명체에서 나오는 화합물들을 연구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유기화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합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뭐 한 1828년에 독일의 뭐 벨러라는 양반이 그 요소를 합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처음에 요소를 만들라 그 친구도 벨러라는 그 과학자분도 뭐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뭐 다른 걸 만들려고 하다가 요소가 나오는 걸 보고 뭐 깜짝 놀래서 아, 이거는 동물한테만 있는 건데 내가 만들어냈네. 그래서 그게 최초로 그 유기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를 실험실 안에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탄소가 들어있고 뭐 보통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된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는 뭐 몸속에서만 생길 수 있어는 아니고 탄소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화합물들을 유기물이라.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분자에서부터 굉장히 뭐 거대한 것들, 굉장히 복잡한 것들도 전부 다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 벨러라는 사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스탠리 밀러라는 또 그 과학자가 있어요. 이 스탠리 밀러.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던 게 뭐냐면 이 그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그 생명체 안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그 어떤 것도 그 밖에서 생명체 밖에서는 생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랬죠. 그러다가 뭐 1828년쯤에 가가지고 뭐 생기는 걸 보고 그랬는데 그 생각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자연 발생, 뭐 그러니까 진화론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뭐 창조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유기 물질들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다.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탠리 밀러라는 이 아저씨가 했던 연구는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도 굉장히 자연 상태에서도 유기물들이 생길 수 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대기 조건, 그 메탄이 있고요. 그리고 암모니아가 있고, 그리고 수소가 있습니다. 대기랑 굉장히 비슷한, 대기 안에는 흔하게 존재를 하는 그런 분자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넣어주고 거기서 요 관 안에서 전기를 계속해서 흘려준 거예요. 전기를 흘려주면서 요 밑에서 물을 끓여주면서 수증기를 계속해서 이 안에 넣어준 거죠. 이렇게 하면은 대기를 표방을 하고 그리고 수증기 이런 것도 자연상에는 굉장히 흔하게 존재를 하는 거죠. 물이 기화해서 이 대기 속으로 들어가고 뭐 번개가 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밑으로 또 관을 따라서 통해서 흘려가게 되면은 여기에 온도를 낮춰주면서 여기서 차가운 물들을 계속 흘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도를 낮춰주면 얘들이 또 이 안에서 생긴 것들이 액화를 하면서 요 밑에 관을 따라서 들어오면서 저희가 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은 다음에 이 안에 유기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물질들이 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하죠. 이게 1953년에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분석을 했더니 이 안에 유기물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비생물적인 환경에서 그 유기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뭐 보통 굉장히 약간 극한의 상황인 경우가 많겠죠. 뭐 화산 근처일 수도 있고 번개가 치는 환경 뭐 이런 데 안에서 유기물들이 생겨서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굉장히 기초적인 이런 생명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명체 물질들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생명체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근거를 댄 실험이 스탠리 밀러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필수 원소들이라고 저희 이 챕터에서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몸 안에 많이 존재를 하는 필수 원소들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원자들을 뭐 다른 생명체들 간에 굉장히 다른 생명체들 예를 들면은 쥐, 뭐 물고기 이런 애들을 전부 다뭐
갈아가지고 저희가 뭐 실험을 한다라 그러면 각각의 원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면은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요. 그 비율들이. 그 비율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들의 비율들이 사람이나 물고기나 뭐 개구리나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공통조상으로 왔을 그 뭐랄까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그런 근거로서 또 이용이 되곤 합니다. 뭐 물론 DNA 시퀀스의 유사성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탄소 같은 경우엔 4개의 본드를 4개의 공유결합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합을 할 수 있는 가지수가 4개나 되다 보니까 더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만들 수 있고 다른 것들과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생명체의 다양성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 하나의 생명체 안에서도 사람 안에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자들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을 채우려고 한다 그랬어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8개, 그 두 번째 껍질 안에 8개가 채워지는 게 가장 안정한 상태인데 4개만 있기 때문에 원자가가 4개인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전자가 하나만 더 들어도 그 5개가 되면은 본드를 형성할 수 있는 포텐셜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4개의 공유결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더 다른 원자들에 비해서 원소들에 비해서 다양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합을 만드는 거는 결국에 계속해서 뭐 비슷한 얘기죠. 전자의 배치가 전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렉트론의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각각의 화학적인 특성들을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본드를 만드는지 탄소 같은 경우에는 4개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랑 본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원자가는 탄소는 원자가가 4고 4개의 공유결합을 만들 수가 있다. 다양한 원자들과 4개의 공유결합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도 없이 얘들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굉장히 크고 굉장히 복잡한 분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탄소 원자들끼리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뭐 닫힌 고리 형태도 만들 수가 있고 하나의 굉장히 긴 그런 형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개가 붙게 되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삼각뿔 구조 그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삼각뿔 구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CH4 같은 경우가 그 안에 속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리고 심지어 이중결합도 가능합니다. 탄소들 간에 하나의 탄소가 이중결합을 형성을 하면은 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일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얘들이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소, 제 주먹이 탄소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결합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탄소끼리 단일결합을 만들었을 때는 단일결합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얘들은 회전이 가능해요. 근데 이중결합을 하면은 얘들은 단일결합을 했을 때랑은 다르게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전 얘들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가 또 결정이 되겠죠.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4개의 다른 원자들이 붙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수소, 얘는 이쪽에 가서는 뭐 OH, 수산화기가 붙어 있고 얘는 수산화기, 얘는 수소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그랬을 때 회전을 하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속 똑같은 상태로 여러 가지 폼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중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들이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산화기와 수소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분자들이 다른 성질을 띠게 된다.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아까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일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모든 자연상들은
그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수소 4개가 붙으면 메탄이 형성이 되고, 그 메탄 같은 경우에는 삼각뿔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니까. 얘는 그리고 전기 음성도는 그 아까 H2와는 다르게 이 안쪽으로 조금 끌려가긴 하겠지만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그 폴라리티는 없겠죠. 극성은 띄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삼각뿔 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에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수소죠.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계속 회전을 하는데, 그래도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지금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이 두 개의 사이에 존재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적으로 전자들이 이 분자 안에서 가장 멀리 존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들은 가장 많이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필링 모델에서도 그런 거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수소를 요 두 개 사이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중 결합을 하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일 결합으로 있는 거는 에탄 ANE로 써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중 결합이 있으면은 틴 ENE로 끝나면서 명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속 또 똑같은 얘기인데 몇 개나 결합을 할 수 있는지 그 포텐셜을 원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원자가에서 그 아직 페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자들을 원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결합을 할 수 있는 원자의 개수는 요 원자가와 같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가에 대한 내용이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이 하나, 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수소는 이미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전자를 더 받아서 하나의 전자를 더 받아서 한 개의 공유 결합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원자가가 밸런스가 1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는 2개가 비어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6개가 이미 차 있는 거죠. 6개가 차 있고 이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채울 수가 있으니까 2개를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원자가는 2고 질소는 3, 마찬가지로 탄소는 4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에 이렇게 4개를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양성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4개나 더, 팔이 4개나 더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팔이. 4개나 더 있는 게 아니죠.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본드를 이루는 거는 특히 생명체 안에서는 수소, 산소, 질소다. 그리고 산소랑도 이룰 수 있는데 이렇게 앞에 탄소도 이중결합으로 그 공유결합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지막 가장 바깥쪽에 있는 두 번째 전자 껍질을 채우기 위해서는 2개의 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는 산소와도 이중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2,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형성이 될 때 이렇게 2개의 산소와 2개의 이중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정적이라서 회전이 불가능하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뒷부분을 이해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앞에 저희 아까 벨러라는 친구가 만들었던 요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줌 안에 들어있는 유리아예요. 그래서 산소 1개와는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고 이중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전자 2개를 산소로부터 얻은 거죠. 마지막 전자 껍질에. 그리고 2개가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소 2개와 각각 1개씩의 단일 결합을 만들면서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의 분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잠깐 누가 들어왔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흔히 얘기하는 성호르몬이에요. 스테로이드들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체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고리 형태의 분자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 그리고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의 기본적인 형태를 본다 그러면은 이 탄소 탄소 골격만 놓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지금 이쪽 부분은 완전히 같아요. 에스트라디올과 테스토스테론. 그런데 여기에 가서 붙어 있는 요 화학 그룹들이 메탄이 하나, 메틸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죠? 메틸기가 CH3가 얘는 붙어 있고 이 친구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에스트라디올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기가 붙어 있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기가 아니라 산소랑 붙어 있죠. 그러면서 이 이중결합들이 제거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굉장히 비슷한데 이 정도 차이만으로도 그 생명체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체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길이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갑자기 연락이 오는데 저희 5분만 더 휴식을 취하고 5시 5분에 다시 이어서 뒷부분을 좀만 더 30분만 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시 5분에 다시 뵐게요.
자, 그러면은 5시 5분이 됐으니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 원작가가 사다 보니까 공유결합 4개 만들 수 있다. 4개나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거 만들 수 있다. 자기 자신과도 만들 수 있어요. 탄소들끼리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를 카본 체인이라 그래요. 카본 스켈레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소 골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탄소 골격이 있고 그 안에 또 다양한 원자들이 가서 붙을 수 있다. 뭐 뻔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4개나 결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원자들에 비해서 뭐 앞에 보셨던 수소 뭐 이런 것들, 수소는 1개밖에 결합을 못하죠. 수소, 산소 2개밖에 결합을 못하는 산소 뭐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탄소들끼리 연결이 된 체인이나 이런 골격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뭐 다양한 거예요. 뭐든지 근데 그렇죠. 근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그렇고 특히나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기본 베이스가 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 그랬죠? 유기물은 기존에는 과거에는 뭐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사실 그죠?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얘들은 전부 다 생명체 안에서만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탄소를 베이스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연구를 하는 학문을 유기화학이라고 한다. 워낙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뭐 벤젠 이런 것들 그죠? 벤젠과 사이클로헥산 뭐 이런 거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벤젠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띄어가면서 이중결합 이렇게 생기는 그런 그 육각형 형태의 이런 고리를 벤젠이라고 하고 그 단일 결합으로만 형성이 된 걸 사이클로헥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탄소 베이스의 물질들을 연구를 하는 것을 현대사회에서는 유기화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한다. 그런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명명법 이런 거는 뭐 여기서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지만 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양하다. 길이가 뭐 단일 결합으로 쭉 한 줄로 있는 것도 에탄, 프로판 그리고 심지어는 브랜칭을 할 수가 있고 가지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2개가 있을 땐 에탄, 3개 있으면 프로판이에요. 근데 4개가 있으면 부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얘랑 보시면은 그 분자식은 똑같아요. C4H10이죠. 그죠? C, 2, 3, 4, C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H10인데 둘 다 분자식은 똑같이 쓸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분자의 구조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다르면은 다른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같은 숫자의 원자를 가지고도 같은 조성의 원소와 같은 숫자의 원자들을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골격이 바뀔 수 있는 4가지 그러니까 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브랜칭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중결합, 그러니까 탄소들끼리 이중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이중결합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원부텐이에요. 첫 번째 탄소에 가서 이중결합이 생겼다. 이중결합이 있으면 아까 T인 ENE가 붙는다 그랬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탄소에 가서 이중결합이 생겼다. 부티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얘네 둘도 분자식은 같지만 요 이중결합이 있는 위치가 다르고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위치가 다르면은 또 이 둘은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얘들은 이렇게 하나의 막힌 고리 구조를 형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리 구조를 만들 때는 단일 결합만으로도 이루어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중결합이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중결합이 뭐 2개만 있고 나머지 것들은 이중결합 안 이루고 있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능해요. 앞에서 성호르몬,
의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죠. 뒤쪽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유기물들을 어떤 고리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든지, 고리 구조가 아니라 이런 어떤 체인으로 있을 때도 그냥 굉장히 요약한 형태로 저희가 잠시만요. 레이저 포인터가 꺼져 있었네요. 요약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약한 형태는 요 각각의 코너 끝에는 탄소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것도 써 있지 않으면은 얘들은 그 원자가를 채우는 숫자만큼 수소가 붙어 있다. 얘 같은 경우에 선이 두 개가 있죠. 단일 결합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얘는 이미 전자 두 개가 채워진 거고 나머지 더 채워야 되는 두 개는 수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여기에 또 탄소가 있는 거죠. 코너마다 탄소가 붙어 있는 건데 이 코너에 지금 3개가 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원자가가 3개가 채워진 거고 나머지 1개는 수소가 채워져 있다. 만약에 수소가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에 또 뭐 표시를 해줍니다. 어떤 원자가 붙어 있는지 그거를 다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전부 다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분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이드로카본이라고 부릅니다. 탄화수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베이직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모든 대부분의 생명 물질들, 단백질들 이런 것들 대부분이 탄소들을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는데 지방이 있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보관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탄소 어떤 체인이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끝에는 탄화수소가 아니지만 이 뒤에 탄화수소 체인이 있어요. 이 체인들이 분해가 되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산을 한다 그럽니다. 많이 발산을 한다는 이유는 이 체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방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료 저장고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탄화수소들, 탄소 체인들 사이사이 하나씩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앞에서 또 이런 거를 보여드렸죠. 얘네 둘 분자식은 똑같지만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부텐과 1부텐과 2부텐 요 사이에도 완전히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같지만 구조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구조가 다른 것들을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아이소머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 앞에서도 동위원소 이런 거 했죠. 원소들 같은 경우에 동위원소들을 아이소토프라고 부릅니다. 아이소가 붙으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달라.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얘기는 나중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소가 붙으면은 이성질체라는 거는 그냥 분자식만 놓고 봤을 때 원소 조성만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은데 그 구조가 달라서 성질까지 달라진 경우를 아이소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소머는 또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트럭처럴 아이소머, 구조 이성질체, 시스트랜스 아이소머, 기하 이성질체, 엔안티오머,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거 부탄과 2메틸프로판 또는 아이소부탄, 아이소를 붙였죠. 부탄인데 아이소폼이야. 그런 것들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스트랜스 아이소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중결합이 생기면 얘가 회전을 안 하면서 상대적인 위치들이 결정이 되게 된다. 그런 것들을 기하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시스라는 말은 같은 쪽에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트랜스라는 얘기는 다른 쪽에 있어. 제 요 엄지손가락이랑 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양쪽에 어떤 선 위에 양쪽에 가서 원자들이 붙을 수가 있는데 다른 방향에 있으면 트랜스, 같은 쪽에 있으면 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데 있는 거 시스, 다른 데 있는 거 트랜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랜스 지방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트랜스 지방 뭐 몸에 안 좋다 막 이런 소리들 많이 하죠. 그리고 N 안티오머라는 거는 그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거는 탄소 하나에 4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4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위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상대적인 위치가 거울에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오른손과 왼손처럼 오른손 왼손 거울상이죠. 그죠? 거울상인데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왼쪽 오른쪽이 다른 거예요. 얘네 둘이. 그런 형태를 N 안티오머라고 부릅니다.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예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 이런 식으로 사실 생겨먹은 구조가 다른 거죠. 사실 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전부 다 구조 이성질체긴 하죠. 그죠? 얘들은 뭐 이 탄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복잡한 폼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얘가 여기에 가서 브랜치가 생겼다 그래서 걔네 둘이 돌리면 되는 거니까 다른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밑에 체인이 만약에 5개 있다 그러면은 얘들이 가운데 가서 붙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스트럭처럴 아이소폼 아이소머 구조 이성질체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트랜스 아까 얘기를 했던 이중결합이 생겼을 때 얘가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특정 화학 그룹이 가서 붙었을 때 같은 쪽에 가서 붙어 있으면은 시스 아이소머고 다른 쪽에 가서 붙어 있으면은 트랜스 아이소머가 되는 겁니다. 수소는 화학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작용기, 그 수소 이외에 다른 것들, 작용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작용기들이 붙어 있는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시스트랜스 이성질체가 시스트랜스 아이소머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난티오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울상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오른손과 왼손처럼 지금 보시면은 탄소가 가운데 있고 여기에 메틸기가 붙어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구조 그 뭐라 그러죠? 화학 그룹들이 카르복실기가 붙어 있고 여기에는 아미노기가 붙어 있고 쫙쫙 붙어 있는데 얘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거울상이죠. 그죠? 하지만 얘네 둘을 완전히 겹쳐지진 않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겹치면은 둘이 안 겹쳐지죠. 근데 얘들조차도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기능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울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거울상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제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울상 이성질체들이. 보통은 하나만 그 생명체 안에서 한쪽만 굉장히 그 활성을 띠고 다른 거는 뭐 활성이 안 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굉장히 극단적인 예로는 하나는 뭐 마약 성분이고 하나는 그냥 약으로 쓰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생명체 안에서는 크게 그 뭐라 그럴까요? 역할이 다를 수 있다. 그런 예로 보여준 게 아이부프로펜이 있습니다. 아이부프로펜, 뭐 에드빌 뭐 이런 거 있죠. 약입니다. 약. 그 보통 염증 반응을 완화를 시키고 뭐 그 뭐라 그러죠? 통증을 없애고 그럴 때 약을 먹습니다. 굉장히 우리 흔하게 먹는 약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폼이 S 아이부프로펜 폼이 얘네 둘이 거울상 이성질체인데 얘는 활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얘는 몸 안에서 이런 반응들을 거의 일으키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먹는 그 에드빌이나 이런 걸 사서 먹게 되면은 그냥 섞여 있어요. 얘네 둘이. 왜냐하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은 둘 다 생기니까 얘들을 분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얘들 분리 안 하고 그냥 섞인 채로 팔고 있습니다. 물론 이 S폼이 더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약이라고 광고도 하고 더 그렇게 팔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먹는 건 섞여 있다. 근데 그렇게 섞여서 하는 이유는 얘가 얘의 활성을 방해는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알부테롤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천식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뭐 스프레이 같은 거 넣고 그럴 때 거기 섞여 있는 약인데 알부테롤 같은 경우에는 요 알폼이
그 활성을 띠고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폼은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알부테롤 같은 경우에는 알폼만 정제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폼이 같이 들어가면은 얘는 알폼의 활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울상 이성질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크게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뭐 메탐페타민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메탐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거울상 이성질체 중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무슨 약으로 쓰여지더라? 뭐 코막힘 증상 뭐 이런 거 굉장히 흔하게 처방전 없이도 뭐 코막힘, 코 뚫어주는 약으로 쓴다 그래요. 메탐페타민 같은 경우에. 근데 거울상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마약입니다. 마약. 뭐 크랭크라 그래가지고 마약 성분이랑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예인 거죠. 메탐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탄소에 뭐 여러 가지들이 붙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화학 배우시고 그러면 뭐 작용기 이런 거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학 그룹이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특정 그 기능을 자기 자신 어떤 게 붙어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그 작용기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것들이 붙어 있는 뭐 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죠? 어떤 것들이 붙어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냐에 따라서 특징적인 특징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에스트라디올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둘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그 탄소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4개의 탄소 고리들이 연결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호르몬은 케미칼 그룹, 붙어 있는 케미칼 그룹이 2개만 다릅니다. 큰 틀에 있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대충 봤을 때. 근데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에 여기에 CH3가 붙어 있죠. 메틸기가 붙어 있고 여기에는 산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트라디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벤젠링이 있죠. 이중결합 3개를 가지고 있는 벤젠링이 있고 거기에 가서 수산화기가 붙어 있습니다. 하이드록실 그룹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요 2군데의 차이만으로 굉장히 큰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큰 역할의 차이를 나타낸다. 테스토스테론이 들어가면 근육이 많이 생기고 지방을 줄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뭐 에스트라디올이 생기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배란기를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죠.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토스테론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남자들 뭐 운동하고 이럴 때 뭐 스테로이드를 맞는다. 그런 것들이 보통은 요거 비슷한 약들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기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메틸기 이런 것들 다 작용기예요. 각각이 들어가서 꽤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펑셔널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런 펑셔널 그룹들이 작용기들이 몇 개나 어떻게 붙어 있는지가 각각의 또 분자들의 그 특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려진 역할이 큰 작용기들 한 7개 정도를 알아볼 건데요. 이 중에서 하이드록실 그룹이 OH 앞에 보셨던 요 OH가 하이드록실 그룹 소산화 그룹입니다. 그죠? 그리고 카르보닐 그룹, 카르복실 그룹 뒤에 표가 있을 거예요. 카르보닐 그룹, 카르복실 그룹, 아미노 그룹, 설파이드릴 그룹, 그리고 포스페이트 그룹, 메틸 그룹 이렇게 쭉 7개가 있는데 이 7개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개 중에서 메틸기를 제외를 하고 이 6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들이 그 펑셔널 그룹 자체가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설프하이드릴 그룹을 제외를 하면은 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친수성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룹들이 전부 다 붙어 있게 되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대한 용해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붙어 있는 단백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물에 더 잘 녹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은 수산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크죠. 일단 여기 산소에서 수소에 비해서 굉장히 전자를 많이 받아들이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물에 굉장히 잘 녹게 만드는 게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마시는 흔히 마시는 게 아니죠. 흔히 볼 수 있는 술 이런 거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알코올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메탄올, 에탄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산화기가 붙어 있으면은 알코올이다. 걔들을 통틀어서 그런 화합물들을 알코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에탄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카르보닐 그룹이에요. 카르보닐 그룹은 이 탄소 하나에 앞에 보셨던 에스트라디올에서 붙어 있었던 테스토스테론의 끝에 붙어 있었던 요 산소와 같이 그런 거를 카르보닐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소가 이중결합으로 산소와 붙어 있으면 그렇게 카르보닐 그룹이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을 케톤 또는 알데하이드라고 부릅니다. 케톤은 보통 카르보닐기가 탄소 골격 안에 있으면은 케톤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톤 이렇게 ONE가 끝에 붙으면서 되어 있는 것들을 보통 케톤이라고 해요. 얘들은 탄소 골격의 안에 있죠. 그죠? 그리고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의 끝에 AL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 이렇게 끝에 가서 탄소 골격의 끝에 가서 산소가 붙어 있는 거를 알데하이드라고 부릅니다. 얘들은 끝에 이중결합에 산소가 하나가 붙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카르복실 그룹입니다. COOH. 그래서 하나의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고 하나의 수산화 그룹이 하이드록실 그룹이 단일결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얘들을 카르복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카르복실 그룹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카르복실릭 엑시드 아니면은 올가닉 엑시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수소 간의 공유결합이 워낙 큰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요 수소를 내어줌으로써 요 끝에 붙어 있는 수소를 내어줘서 산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아세트산입니다. 이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식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표적인 산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COOH가 수소 하나를 내주면서 산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미노기가 있습니다. 이 아미노기 같은 경우에는 염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염기. 그리고 이 아미노기가 붙어 있는 그 화합물을 아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기 같은 경우에는 염기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수소를 하나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수소 하나를 받아들여서 이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온화가 되다 보니까 또 물에 잘 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파이드 그룹, SH,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있는 컴파운드를 사이올이라고 부릅니다. 사이올 그룹, 사이올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이제 머리카락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설파이드릴 그룹인데 얘들이 그래서 파마 같은 거 할 때 얘들에 의해서 생긴 결합을 파마 약을 쳐주면은 그 결합이 끊어지고 그런 다음에 특정 형태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이 되어 있다가 걔들을 약을 쳐주면은 깨지고 그런 다음에 원하는 형태로 머리카락을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서 고정을 시키고 중화제를 뿌려주면은 걔들이 그 상태로 붙으면서 파마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셀프 하이드릴 그룹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포스페이트 그룹이에요. 인산기입니다. 이 인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희 DNA에 많이 붙어 있고 ATP 이런 것들 에너지를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에너지를 저장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알아보게 될 ATP나 ATP
그런 게 요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얘들은 이제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음전하를 굉장히 강하게 띠고 있어요. PO3 2-죠. 음의 전하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도 굉장히 잘 녹고 물의 반응을 굉장히 잘하고 에너지도 보관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다. 그리고 메틸 그룹이 있습니다. 이 메틸 그룹 같은 경우에는 DNA나 단백질에 붙으면서 얘들을 어떤 DNA의 특정 부위가 유전자가 발현이 돼야 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토신에 C에 DNA ATGC 4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C에 가서 이 메틸기들이 붙게 되면은 DNA의 그 유전자 발현 정도를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 후선 유전학이라고 하죠. DNA 자체가 DNA 시퀀스가 아니라 DNA의 어떤 변화가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발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뭐 후성 유전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메틸 그룹이다. 그래서 사이토신에 가서 이게 사이토신이군요. 메틸기가 붙은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5메틸 사이토신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작용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5시 반이 됐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 주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저희 실험 참석하고 싶다고 이메일 보내주셨던 분들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남으셨다가 조금 얘기를 하고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오늘 며칠이죠? 3월 16일 생물학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제 나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실험 수업 듣고 싶으신 분 남으셨다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신재은 학생. 지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실험 수업은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저희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 동영상 올려드리면 동영상 시청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뭐 실험 기구를 다뤄보시고 뭐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만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도 맞추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원하시는 분들 좀 남아서 조금 얘기를 해보시면은 하면은 말을 잘 못하네요.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뭐 남아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예, 뭐 빨리 나가주세요. 실험 안 들어오고 싶으시면. 남아 있으신 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예.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시면은 전부 화면 한번 켜주실 수 있나요? 켜주시고 예, 켜주세요. 뭐 지금 실험은 참여 안 하고 싶은데 안 나간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화면 다 켜주세요. 그리고 화면 안 켜신 분들은 끌게요 제가. 네, 카메라가 안 되신다 그분은 이제 제가 안내 보낼게요. 강예름 학생, 이경주 학생, 신정환 학생, 그리고 유민서, 김민준 이 두 분은 지금 뭐 자리에 안 계신 건가요? 유민서, 김민준 학생 두 분은 카메라가 켜기 싫어서 그러신 거면은 뭐 채팅창에 얘기라도 해주세요. 2명. 얘기가 없으면은 내보낼게요.
두면 김민준, 유민서는 나가주세요. 자, 5, 4, 3, 2, 1. 자, 김민준 제거. 유민서 학생 제거. 됐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4명. 4명입니다. 뭐 4분 학생들 혹시 금요일 2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금요일 2시에 수업 있으신가요? 네, 저 수업 있습니다. 아, 수업 있으세요, 이경주 학생? 신정한 저도 정현호. 수업 있습니다. 아, 금요일 2시 쉽지 않네요. 정현호 학생은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정현호 학생 괜찮고 강예름 학생은요? 금요일 3시부터 수업 있고 녹록치가 않네. 잠시만요. 저희 또 조교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예, 저 혹시 그거 생물학 실험 수업 몇 시에 하나요? 그거 다른 분반? 예, 예. 그러니까 몇 시인가요, 시간이? 내일 오전 9시요? 그거 말고 그 김유빈 학생이 그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오후 2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 혹시 수요일 2시는 어떠신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현우 학생은 수요일 2시도 괜찮고 저도 괜찮습니다. 신정한 학생 수요일 2시 괜찮으시고요. 네네. 신정한 학생 저는 수업이 있어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꼭 해야 될 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의지가 있으시면은 네, 아니, 진짜로 괜찮은데? 약간 통학이 너무 멀어가지고요. 통하기 너무 머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는 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괜찮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수요일 2시 정현호, 신정한 2명 괜찮고 나머지 이경주, 강예름 이렇게 2분은 둘 다 안 되네요. 금. 그러면은 수요일 1교시는 다 괜찮으신 거잖아요. 그죠? 일단 다 비어 있는 거라서. 전부 다 모든 분들 수요일 1교시는 전부 다 오케이인 거고. 사실 그러면 수요일 1교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시간 있었던 대로. 혹시 저는 빠져도 될까요? 수요일 1교시예요? 네, 통학이 너무 멀어가지고 네, 그 그럼 시간에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뭐 강의 계획서에도 원래 그 비대면 위주였고 이경주 학생 나와주셔도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비대면 위주였고 그랬던 거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 분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가는 게 기본 그거였긴 한데 저희 조교 선생님들도 또 준비를 하고 그러셔야 되니까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 1교시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교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제가 이거 뭐 최대한 빨리 해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세 분한테. 사실 금요일 2시에 가능하시면 그냥 바로 금요일 2시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어떨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게 어떨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또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으신데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예 이제 나가보셔도 좋아요.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내일 바로 하는 건가요? 내일 바로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정현우 학생 같은 경우에 그럼 금요일에 하고 싶으시면 금요일 2시에 오셔가지고 실험하실래요?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두 분 하실 때 저는 안 하고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금요일 2시에 아, 조교분들이 그 네. 준비를 하는 날이거든요. 이 날이. 아, 그래가지고 조교분들 그 준비하시면서 같이 하고 그러시면은 다 같이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뭐 더 뭐 소수정예로 즐겁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분 하실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금요일 2시가 제일 사실 쉽긴 합니다. 그리고 신정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2시, 강예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2시 가능하신 건가요? 비대면 수업을 미루는 게 가능한가요? 녹화본 수업이다. 뭐 가능하시면은 그러면은 금요일 2시. 그럼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신정환 학생 또 금요일 2시에 신정환 학생은 제가 일단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뭐 출석 체크만 하고 뭐 이거 하고 나중에 들으세요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볼게요. 뭐 신정환 학생만 수요일 2시에 한 분만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 두 분은 금요일 2시에 참석을 하는 쪽으로 하든지 이거는 제가 조교분들이랑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예. 그래서 금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교분들 준비를 하는 거고 수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분반에 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으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또 바로 최대한 빨리 오늘 안에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